아니, 한국 기상청은 거짓말을 정말 잘하네요? 서울에 눈이 40cm나 왔다더니 그거 다 거짓말이죠?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출장 온 한 도시계획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기상청은 정말 거짓말을 잘하는 것 같다며 한국의 날씨 보도가 모두 엉터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녀가 우연히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가 목격한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온 클레어 베넷이라고 합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캐나다는 눈이라면 치를 떠는 나라예요. 물론 지역마다 편차가 다소 큰 편이긴 하지만 제가 사는 몬트리올은 해마다 폭설로 인해 고생 좀 하는 도시죠. 한국에는 기상청이 있다면 캐나다에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기상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걸로 날씨를 예측하곤 합니다. 그 때문에 한번 눈이 온다고 하면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한답시고 차에 기름을 가득 넣어 놓는가 하면 미리 장기간 섭취할 음식들은 사재기 해놓곤 하죠. 하지만 저는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참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가슴이 설렘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서울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꿈을 꿔왔거든요. 공항의 반짝이는 터미널은 한국의 유명한 효율성을 느끼게 해주는 첫 경험이었어요. 작은 파란색 캐리어를 끌고 한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 표지판을 따라가면서 깨끗한 복도를 걸었어요. 모든 게 제 고향 캐나다와는 달랐어요.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멜로디의 안내방송, 근처 카페에서 풍겨오는 바닐라 커스터드 빵의 달콤한 냄새, 그리고 조용히 들리는 여행객들의 한국어 대화 소리까지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친절한 입국 심사관이 제 여권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어요. 그의 따뜻한 인사 덕분에 12시간 비행으로 쌓인 피로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공항 밖으로 나서니 초겨울의 11월 공기가 상쾌했어요. 저는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질서정연한 줄에 섰어요. 몬트리올에서 저는 도시를 설계하고 그 구조를 연구하는 일을 하곤 했는데 서울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마치 미래로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기차는 정각에 도착했고 은빛으로 반짝이는 열차는 역의 조명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기차 안에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풍경을 바라봤어요. 기차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이 탁 트인 들판에서 빽빽하게 모여있는 아파트 단지들로 바뀌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었고 창문은 오후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디지털 스크린과 알록달록한 간판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면서 도시가 생기 넘치게 느껴졌어요. 작년에 서울을 다녀온 제 동료 사라가 명동에 있는 호텔을 예약하라고 했어요. 모든 게 중심에 있어. 그녀가 말했었는데 이제야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지하철역에서 나왔을 때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길거리 음식 판매자들이 지나가는 손님들을 향해 소리쳤고 달콤한 호떡과 매콤한 떡볶이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가게 간판들은 무지갯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도를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군밤을 팔던 할머니가 저를 보고 미소 지으셨어요. 호텔? 하고 다정하게 물으시며 가야 할 방향을 손으로 가리켜 주셨죠.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그분의 친절함에 정말 감사했어요. 호텔 15층에 있는 제 방에서 본 풍경은 정말 숨이 멎을 만큼 멋졌어요. 도시가 제 앞에 살아 움직이는 지도처럼 펼쳐져 있었거든요. 제가 사무실에서 그리던 도시 설계도와 똑같았지만 이제는 그게 실제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멀리 보이는 산맥은 도시의 풍경에 자연스러운 배경을 만들어주고 있었고 아래로는 차들이 넓은 도로를 질서 있게 오가고 보행자들이 조화롭게 거리 사이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연구 자료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몇 달 동안 서울의 도시 개발을 공부해 왔는데 직접 와서 보니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도시의 맥박을 느낄 수 있었고 건물들과 거리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보였으며 사진에서만 보던 공간을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볼 수 있었어요. 앞으로 2주 동안은 회의 일정으로 꽉 차 있었어요. 새로운 친환경 동네들을 방문하고 매일 수백만 명을 이동시키는 지하철 시스템을 연구하며 현지 도시 계획 전문가들과 만나 그들만의 비법을 배울 예정이었거든요. 제가 11월 말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선택한 건
날씨가 온화할 거라는 예보 덕분이었어요. 도보로 도시를 걸어다니고 연구용 사진을 찍기에 딱 좋은 시기였죠. 창밖을 보니 해가 높은 빌딩 뒤로 저물고 있었어요. 도시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수백만 개의 불빛들이 켜지면서 거리에는 빛의 강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디지털 광고판은 구름 위까지 빛을 비추고 있었고 사무실 창문들은 별처럼 반짝였어요. 밤이 되어도 서울은 여전히 깨어 있었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오늘 하루의 모든 세부사항을 적기 시작했어요. 효율적인 공항,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느낌이었어요.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이런 디테일들을 평범한 관광객들보다 더 많이 공감할 수 있었어요. 휴대폰에서 날씨 알림이 울렸지만 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일의 모험이 너무 기대돼서요. 지도도 더 살펴보고 경로도 계획해야 하고 탐험할 도시가 너무 많았거든요. 잠자리에 들면서 창문 아래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부드러운 소음이 마치 자장가처럼 느껴졌어요. 멋진 발견이 가득할 내일을 약속하는 듯 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서울이 제게 완전히 예상치 못한 걸 보여줄 줄이야 하고 말이죠. 이 여행뿐만 아니라 도시가 어려움을 극복하며 작동할 수 있는 방식을 제2의 속에서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제가 서울에서의 둘째 날 아침 도시 계획 연구를 시작할 생각에 설레서 일찍 일어났어요. 호텔방의 커튼을 걷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숨이 멎었죠. 도시 전체가 두꺼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서울은 겨울 왕국으로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전혀 낭만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회색빛 하늘에서 더 많은 눈송이가 흩날리는 걸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휴대폰으로 날씨를 확인해 보니 경고가 떠 있었어요. 밤새 40cm 나되는 눈이 쌓였고 오늘 하루 더 많은 눈이 내릴 거라고요. 거의 반미터라니요.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댄 채로 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어요. 어제까지 사람들과 차들로 북적이던 거리도 이제는 조용한 하얀 강처럼 보였어요. 이게 말이 돼? 라고 혼잣말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일정표를 꺼냈어요. 몇 달 동안 이 여행을 계획하면서 중요한 회의와 현장 방문 일정을 모두 꼼꼼히 체크해놨었거든요. 오늘은 오전 9시에 서울도시개발부의 책임자와 만나기로 했고 이어서 도시 곳곳의 주요 건설 현장 3군데를 둘러볼 예정이었어요. 오후에는 캐나다 도시 설계 원칙에 대해 현지 건축가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계획도 있었고요. 휴대폰을 집어들고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답장이 왔는데 모두 폭설 때문에 취소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평소에는 믿을 만한 서울 지하철도 연착되고 있었고 제가 이동할 때 이용하려 했던 버스는 비상운행 체제만 운영되고 있었어요. 작은 책상으로 가서 서울 지도를 펼쳤어요. 이번 주에 가야 할 곳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해뒀거든요. 강남의 친환경 아파트 단지, 여의도의 스마트 교통관리센터, 그리고 북촌의 역사보존 프로젝트까지요. 그런데 이제 이곳들이 달에 가는 것만큼이나 멀게 느껴졌어요. 창밖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눈송이 하나하나가 또 하나의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캐나다에서는 눈이 익숙한 일이긴 했지만 서울에서 이런 눈을 만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특히 11월 말은 보통 온화하고 건조하다는 날씨 기록을 보고 이 시기를 선택했는데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아침을 못 먹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룸서비스에 전화를 걸었는데 폭설로 인한 직원 부족 때문에 제한된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는 정중한 답변을 들었어요. 아래층 레스토랑도 문을 닫았다더라고요. 완벽하네요. 이제 꼼짝없이 갇힌 데다 배까지 고프게 됐어요. TV를 켜고 상황을 더 알아보려고 했어요. 한국 뉴스 채널에서는 리포터들이 눈 속에서 두꺼운 겨울 코트에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쓴 채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비록 언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화면만으로도 상황이 전해졌어요. 이 눈보라는 서울에서는 이맘때 보기 드문 일이었어요. 계속 눈이 쌓이는 걸 보면서 안에서 짜증이 밀려왔어요. 이번 출장에 부서에서 수천 달러를 투자했는데 돌아가서 아무 성과 없이 빈손으로 가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약속했던 건 서울의 도시 혁신에 대한 상세한 보고였는데
보지도 못한 것들을 어떻게 보고서에 쓸 수 있겠어요? 노트를 꺼내 계산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체류를 연장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캘린더를 보자마자 그 희망은 사라졌어요. 다음 주에 캐나다에서 중요한 회의들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예산도 서울에서 며칠 더 머물기에는 부족했고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서울 거리를 자신만만하게 걸으며 현대적인 건물들과 효율적인 공공공간을 감탄하면서 봤었는데 지금은 호텔방에 갇힌 채로 정성껏 세웠던 계획이 눈 아래로 사라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짐가방을 보다가 제대로 된 겨울옷조차 챙겨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얇은 재킷과 정장만 가져왔는데 이런 날씨에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드레스 부츠 한 켤레는 있었지만 깊은 눈 속을 걸어 다닐 만한 신발은 아니었어요. 또 하나의 준비 부족, 이 상황에 얼마나 대비하지 못했는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죠. 오전이 오후로 넘어가자 호텔방이 점점 작게 느껴졌어요. 벽이 좁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방을 왔다 갔다 걸었고 몇 분마다 휴대폰으로 날씨 업데이트를 확인했어요. 알림이 올 때마다 더 나쁜 소식뿐이었어요. 점점 더 늘어난다는 강설량, 이제는 몇 개 남지 않은 예약들 마저 취소된다는 연락, 대중교통의 혼잡과 도로 상황 악화에 대한 뉴스들 말이죠. 노트북을 켜고 이전 도시 계획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하려 했지만 자꾸 머릿속에서 놓친 기회들만 맴돌았어요. 서울은 혁신적인 도시 계획, 기술과 전통 디자인의 완벽한 조화로 유명한데요. 저는 직접 보면서 배우고 그 교훈을 캐나다에서 적용하길 꿈꿨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갇혀서 눈 덮인 창밖만 바라보고 있으니 그 모든 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멍하니 호텔방에 가만히 갇혀 있을 수는 없었어요. 방이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 들었고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편의점이 2블록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장 따뜻한 코트를 입고 두꺼운 울스카프를 목에 감고 부츠를 신었어요. 서울에서 이런 날씨를 맞이할 줄은 몰랐지만 부츠를 챙겨온 게 참 다행이었죠. 호텔 창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밖을 내다보니 두껍게 내리는 눈송이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마치 캐나다 집에서 보던 눈 같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뭔가 달랐어요.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데도 거리 위 사람들은 여전히 목적 있는 발걸음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허둥대지도 않고 자신감 있게 걸어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처럼 보였죠. 호텔의 회전문을 나서자마자 얼음물로 얼굴을 맞는 것처럼 차가운 공기가 확 느껴졌어요. 어제보다 온도가 훨씬 떨어졌는지 입김이 하얗게 퍼지더라고요.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추위가 아니라 이 모든 게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는가였어요. 눈이 40cm나 쌓였는데도 말이에요. 제가 서 있는 인도는 정말 자로 잰 것처럼 눈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어요. 호텔 직원들은 계속해서 새로 내리는 눈을 쓸어내며 투숙객들과 보행자들을 위한 안전한 길을 만들어주고 있었죠.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캐나다에서는 그냥 눈을 밟으며 걷거나 그저 운에 맡기고 다니곤 했거든요. 저도 눈이 치워진 길을 따라 사람들 줄에 합류했어요. 다들 한 줄로 천천히 움직였고 밀치거나 서두르는 사람도 없었어요. 앞에 있는 한 할머니는 작은 카트에 장을 본 물건들을 담아 끌고 가고 계셨는데 날씨가 이래도 잘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걸어가시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좁은 길이 혼란스럽기보다는 더 정돈된 느낌을 줬어요. 큰 길로 가까워질수록 보통 이런 폭설에는 흔히 볼 수 있는 혼란스러운 광경이 떠오르더라고요. 차량이 갇히고 운전자들이 짜증내는 모습이나 작은 사고들이요. 그런데 막상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멋진 안무처럼 보였거든요. 제설차들이 마치 정해진 춤 동작처럼 차선을 체계적으로 치우고 있었어요. 그냥 눈을 옆으로 밀어놓는 게 아니라 아예 치운 눈을 트럭에 담아서 어딘가로 가져가더라고요. 차량들은 평소보다 천천히 움직였지만 멈추지 않고 꾸준히 흐르고 있었어요. 다들 눈 전용 타이어를 장착한 것 같았고 차간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도 공격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형광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작업자들 한 그룹이 소금과 모래를 과학적으로 뿌리고 있었어요. 아무데나 막 뿌리는 게 아니라
얼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횡단보도나 버스, 정류장 같은 특정 구역에 집중하더라고요. 그들의 동작은 효율적이고 거의 기계적으로 보였지만 좋은 의미에서 그랬어요. 저는 믿기 힘든 이 광경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캐나다 동료들이 이걸 봐야 믿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 한국 청년이 제가 놀라는 걸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걸었어요. 서울 눈 처음 보시죠? 그는 영어로 물었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서울에서는 여름에도 이런 절차를 연습해서 실제 눈이 올 때 모두가 정확히 뭘 해야 할지 알고 있다고 설명해줬어요. 편의점의 밝은 불빛이 소용돌이치는 눈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매대는 여전히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재기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어요. 계산대 직원은 따뜻하게 인사해줬고 카운터 뒤 작은 TV에서는 서울 각 지역의 기상 정보와 제설 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뉴스 보도조차 문제를 부각하기보다는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도 모르게 제 직업적인 관점이 조금씩 바뀌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재앙처럼 보였던 이 상황이 사실 엄청난 배움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울은 단순히 눈에 대처하는 게 아니라 도시의 회복력을 완벽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가게 주인이 입구를 치우는 일부터 주요 도로에서의 조직적인 작업까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눈은 여전히 무겁게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제 계획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거리 한쪽에서 어닝 아래로 몸을 피하며 노트를 꺼내들었어요. 메모를 하기 시작했죠. 이 모든 게 어떻게 이렇게 매끄럽게 조율될 수 있었을까? 작업자들은 어떤 훈련을 받는 걸까? 눈을 한쪽으로 밀어두는 대신 이렇게 효율적으로 치우는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메모를 적어가며 깨달았어요. 서울의 눈 처리 방식이 효과적인 이유는 단순히 첨단 장비나 잘 훈련된 작업자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모두가 이 도시를 운영하는 데 참여한다는 공감대, 암묵적인 약속 같은 게 있었던 거죠. 호텔로 걸어가는 동안 제 안에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이 예상치 못한 폭설은 단순히 서울에서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여기서 배우고 싶었던 것, 즉 진정으로 현대적인 도시가 어떻게 도전 속에서 적응하고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한복판에 있는 바쁜 교차로 모퉁이에 서 있었어요. 부츠 밑으로는 갓 내린 눈이 뽀드득거리는 소리를 냈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그동안 도시 계획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떨어지는 눈송이 너머로 놀라운 팀워크가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노란색 작업복을 입은 약 20명의 공무원들이 도로를 따라 질서 있게 줄을 지었어요. 모두 자기 역할이 명확히 정해진 듯 움직임이 분주하면서도 체계적이었어요. 누군가는 커다란 삽을 들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얼어붙은 곳에 소금을 뿌리는 작은 기계를 다루고 있었죠.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숨을 내뿜으면서도 아무도 날씨에 개의치 않는 듯 보였어요. 저기요. 제가 잠깐 휴식을 취하던 작업자 한 분께 다가가 외쳤어요. 저는 캐나다에서 온 도시 계획 전문가 클레어라고 해요. 혹시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분은 두꺼운 장갑을 고쳐 끼면서 따뜻하게 웃어주셨어요. 저희는 서울 응급대응팀 소속이에요. 그는 신중한 영어로 설명했어요. 매 겨울마다 이런 날을 대비해 훈련을 하죠. 큰 폭설이 내리면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어요. 바로 그때 한 트럭 운전사가 팀에게 가까운 한 블록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알렸어요. 눈 아래 얼음판이 생겨 도로가 미끄러워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팀은 혼란 없이 신속하게 장비를 챙기고 문제 지점으로 이동했어요. 저는 적당한 거리에서 노트를 손에 들고 따라갔어요. 그들의 효율적인 움직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죠. 팀이 얼어붙은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일부는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을 우회시키는 작업을 했고, 다른 이들은 제가 본 적 없는 특별한 기계를 꺼냈어요. 이건 열이 나는 소금 살포기예요. 제가 궁금해하는 걸 눈치챈 또 다른 작업자가 설명해줬어요. 이 기계는 일반 소금보다 얼음을 더 빨리 녹여요. 저희는 또 눈 아래에 숨어있는 얼음판을 찾을 수 있는 특별한 센서를 사용하기도 해요. 기술도 인상적이었지만 제가 가장 감명받은 건
그들의 협업 방식이었어요. 젊은 작업자들이 연장자들로부터 노하우를 배우며 팁을 주고받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손짓이나 짧은 대화를 통해 마치 오랜 시간 연습한 무용팀처럼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어요. 현지 주민들도 그 모습을 보러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따뜻한 음료를 작업자들에게 건네고, 또 다른 이들은 위험 지역을 피할 수 있도록 우회 도로를 주변에 알리기도 했어요.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자신들의 동네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예요. 뜨거운 차 한 잔을 제게 건네며 한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어요. 날씨가 이렇게 안 좋을 땐 다 같이 힘을 보태야죠.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저는 조금 긴장되는 순간을 목격했어요. 배달 트럭 한 대가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했는데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팀이 빠르게 대처했어요. 트럭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고 나서 곧바로 전문 장비로 위험 지역을 처리했어요. 자칫 무서울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팀의 차분하고 전문적인 대처 덕분에 모두가 안심할 수 있었어요. 제가 다른 도시들에서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종종 공포와 혼란이 문제를 더 키우곤 했거든요. 그날 오후 내내 저는 그 팀이 다양한 도전에 대처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르신들이 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돕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을 치우고 긴급 차량이 지나갈 수 있게 도로를 정리했어요. 그들의 작업은 멈출 줄 몰랐지만 에너지와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는 모습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주요 도로만 치우는 게 아니라 작은 골목길과 보행자 전용 길까지도 꼼꼼히 관리했어요. 계단이나 경사로에서 미끄러운 얼음이 발견되면 명확한 경고 표지판을 세우고 미끄럼 방지 재료를 뿌렸어요. 저는 그날 수없이 많은 사진을 찍고 노트를 작성했어요. 이 경험이 앞으로 제 도시 계획 방식에 큰 영향을 줄 거라는 걸 직감했죠. 단순히 좋은 장비나 스마트한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라 헌신적이고 세심한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눈이 그치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팀은 마지막으로 작업을 점검했어요. 모든 경고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위험한 지점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했죠. 떠나기 전에 야간 근무팀이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커도 세워두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다시 돌아올 거예요. 한 작업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서울은 특히 눈 폭풍이 치는 날엔 절대 잠들지 않아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단순히 눈 오는 하루가 아니라 도시의 회복력이 무엇인지 보여준 생생한 수업을 들은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만난 그 작업자들은 지역사회를 깊이 아끼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직업 특성상 방문했던 여러 도시들이 떠올랐지만 서울에서의 이번 경험은 단연 돋보였어요. 단순히 눈을 치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첨단 기술과 사람들의 헌신이 함께 어우러져 도전 과제를 이겨내는 한 도시의 모습이었죠.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이 교훈들이 앞으로 제 일에 큰 영향을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의 눈 관리 시스템에 대해 알아갈수록 점점 더 감탄하게 됐어요. 눈보라에 대응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까 이들의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운 좋게도 제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도시 계획가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운이었어요. 제가 딱 필요로 하던 자리였거든요. 세미나실은 현지 전문가들과 저 같은 국제 방문자들로 꽉 찼어요.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가 태블릿에 세세하게 메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발표자는 서울시청의 김 박사님이었는데 응급대응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앞으로 몸을 숙이고 집중해서 들었어요. 우리 도시는 기상위성과 지상센서를 사용해서 다가오는 폭설을 추적합니다. 김 박사님이 설명하시면서 화면에 깔끔한 다이어그램을 보여주셨어요. 눈이 감지되면 우리의 컴퓨터 시스템이 자동으로 서울 각 구청에 알림을 보냅니다. 눈이 실제로 내리기 전에 몇 시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한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어요. 다음 발표에서는 서울이 중요도에 따라 구역을 나누어 제설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어요. 주요 도로, 버스 노선, 병원 주변이 가장 먼저 정리되더라고요.
심지어 지하철역 출입구를 제설하는 전담팀도 따로 있다고 했어요. 중요한 곳부터 먼저 작업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도로와 동네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 참 합리적으로 느껴졌어요. 특히 제 관심을 끈 건 기술의 활용이었어요. 서울은 주요 도로 밑에 열판을 설치해서 자동으로 눈을 녹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또 폭설 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신호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스마트 신호등도 사용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계획서에 적힌 아이디어가 아니라 제가 눈보라 속에서 직접 본 시스템이라는 게 더 놀라웠어요. 그런데 가장 흥미로웠던 건 기계나 컴퓨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었어요. 강남구에서 온박 씨라는 지역 리더가 지역 자원봉사자 조직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동네에는 눈치우기 팀이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가게 주인들은 자기 가게 앞에 눈을 치우고 주민들은 나이 많은 이웃들을 도와줍니다. 서로 협력하는 게 우리의 문화죠. 캐나다에 있는 제 고향 생각이 났어요. 저희는 눈보라가 오면 주로 정부 서비스에만 의존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정부 지원과 지역사회의 노력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첨단 기술의 통제실에서부터 눈삽을 든 시민들까지 모두가 자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는 사라라는 캐나다인을 만났어요. 그녀는 서울에 5년째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으로 이들이 눈보라를 처리하는 걸 봤을 때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나라였다면 이런 폭설에 도시가 며칠 동안 마비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선 생활이 그냥 계속되더라고요. 사라는 저에게 그녀의 한국인 동료 민지 씨를 소개해줬어요. 민지 씨는 서울에서 자란 경험을 이야기해줬어요. 어릴 때부터 눈이 오면 뭘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학교에서 공동체 책임감을 가르쳤거든요. 우리 도시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건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라는 걸 배웠죠. 오후에는 한국의 기상 웹사이트를 찾아봤어요. 다행히 영어로 번역된 버전이 있었거든요. 이 웹사이트에는 도시 전역의 제설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지도가 있었어요. 주민들은 어느 도로가 정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특정 지역에 제설 요청을 보낼 수도 있었어요. 이런 기술도 인상적이었지만 정보를 모든 사람에게 쉽게 제공한다는 발상이 정말 돋보였어요. 온라인 포럼에서도 서울의 효율성에 감탄하는 외국인들의 이야기가 넘쳐났어요. 한미국인 교사는 학교가 절대 눈 때문에 쉬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침이면 도로가 항상 치워져 있었거든요. 한 영국인 사업가는 폭설에도 지하철이 계속 운행된 걸 칭찬했어요. 이 모든 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준비 덕분이었죠. 세미나가 끝날 즈음 제 노트는 페이지마다 빼곡히 채워져 있었어요. 배운 점은 명확했어요. 눈을 잘 처리하는 데 필요한 건 단순히 장비나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이해하는 계획, 첨단 기술과 지역사회 노력을 결합하는 방법,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아는 게 중요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일했던 여러 도시가 떠올랐어요. 그 도시들은 제설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종종 불만에 찬 주민들의 비판을 받곤 했거든요. 서울의 접근법은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현대 기술, 효율적인 정부 서비스, 그리고 적극적인 지역사회의 참여가 어우러진 방식이었죠. 단순히 눈을 치우는 게 아니라 1,000만 명이 사는 도시가 어떤 날씨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눈 내리는 사이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서울은 저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단순한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을 결합한 것이며 더 중요한 건 도시 계획자부터 평범한 시민들까지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가장 큰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 짐을 싸면서 처음 가졌던 인상이 얼마나 틀렸는지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 맞닥뜨린 예상치 못한 눈보라가 결국 이번 여행 중에 벌어진 가장 좋은 일이 되었더라고요. 호텔 창문 너머로 이제는 깨끗해진 거리를 바라보며 몇 안 되는 날들 동안 제가 배운 것들을 떠올렸어요. 있잖아, 저 혼자 말하며 노트북을 꺼내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내가 계획한 여행은 아니었지만 내가 필요로 했던 여행이었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눈을 치우던 헌신적인 근로자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났거든요. 캐나다에서는 큰 눈보라가 지나간 뒤 며칠 동안이나 고생하기 일쑤인데 여기 서울에서는 몇 시간 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봤어요. 며칠 동안 정말 많은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도시 설계자 김 씨는 비상대응센터를 보여줬어요. 여기가 서울의 주요 도로를 모두 모니터링하는 곳입니다. 그는 벽 가득한 화면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저희 팀은 어디부터 가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들의 기술 활용 방식에 정말 감탄했어요. 도로에 특수 센서가 있어서 얼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바로 감지할 수 있었거든요. 기온이 너무 낮아지면 자동 시스템이 소금과 모래를 뿌리기 시작해요. 사람과 기계가 각자의 역할을 완벽히 아는 마치 정교하게 짜인 춤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호텔 근처의 작은 커피숍은 제가 메모를 정리하던 단골 장소가 됐어요. 어제는 주인 이 씨가 겨울 폭풍 속에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모두 각자 역할이 있죠. 그녀가 손으로 내린 뜨거운 커피를 내밀며 말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인도를 치우고 가게 주인들은 자기 가게 앞을 맡고 우리 모두가 어르신들을 챙겨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저한테는 정말 큰 인상을 남겼어요. 도시 설계자로 일하면서 주로 기반 시설이나 시스템에 집중했었는데 서울은 효율적인 시스템과 강한 공동체 정신이 결합된 도시가 최고라는 걸 보여줬어요. 제가 찍은 사진들을 갤러리에서 쭉 훑어봤어요.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사람들로 가득 찼던 지하 쇼핑센터 사진도 있었고 매서운 추위에도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던 온열버스 정류장의 사진도 있었어요. 각각의 사진이 서울이 어떻게 도전을 기회로 바꿔왔는지를 떠올리게 해줬어요. 어제 참석했던 회의는 정말 시야를 넓혀줬어요. 아시아 각국의 도시 설계자들이 겨울 도시 관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거든요. 제가 서울의 눈 대응 시스템에 대한 관찰을 공유했더니 많은 참가자들이 캐나다 사람이 이렇게 감탄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어요. 근데 겨울나라에서 오신 분 아닌가요? 라고요. 저는 눈의 양이 아니라 서울이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의에서 만났던 다른 도시 설계자인 사라가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발표에 스마트시티 통합 시스템 언급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녀가 맞았어요. 서울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날씨 패턴을 예측하고 대응팀을 계획했던 것도 거의 잊고 지나칠 뻔했네요. 짐을 다 싸고 나서 캐나다로 가져가고 싶은 아이디어들을 떠올려 봤어요. 얼음 생성을 막는 온열도로 시스템, 공식 대응팀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자원봉사, 네트워크 실시간으로 모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정보 시스템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봤던 태도였어요. 모두가 힘을 합치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요. 호텔방에서 마지막으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아침 햇살에 건물들이 반짝이고 아래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불과 며칠 전에는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던 풍경이었는데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변한 건 단지 풍경만이 아니었어요. 저도 변했더라고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캐나다 팀에게 보낼 이메일을 초안으로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배운 것들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라고 썼어요. 서울이 진정으로 회복력 있는 도시가 된 건 단지 좋은 기반 시설 때문만이 아니었어. 똑똑한 시스템과 공동체 정신이 결합된 거였어. 준비된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맞게 적응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 관계자부터 동네 가게 주인까지 모두가 같은 목표를 위해 협력했다는 게 핵심이었지. 제가 핸드폰을 열심히 두드리는 걸 보고 택시 기사가 영어로 물었어요.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어요? 제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최고였어요. 기대와는 달랐지만 제가 배워야 했던 모든 걸 배웠어요. 공항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자 설렘과 아쉬움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배운 것들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준 이 도시가 그리울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여행을 망칠 거라고 생각했던 눈보라가 오히려 도시 설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어요. 가끔은 가장 뜻밖의 상황이 최고의 교훈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서울을 제 정기 방문 도시 목록에 추가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고 이번엔 겨우 그 표면만 살짝 들여다본 느낌이었거든요. 공항 터미널로 캐리어를 끌고 들어가면서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도시 설계에 대한 제 접근 방식은 앞으로 절대 이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거요.